자, 12쪽에 15번 할 차례죠? 15번. 자, 이것이 유명한 환지계획과 관리청구의 비교가 되는 것으로서 내용과 기준도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환지계획 보시면 자, 우리 개발법에 나오는 환지계획에서 내용에서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되는 환지 명세가 특징입니다. 필지 대 필지. 이것이 관리청구에서는 분양 대상자별로 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둘의 차이. 그래서도 일일이 다 보는 것보다 그 선표시에 있는 거 아닌 내용. 청산금 명세는 없습니다. 청산금은 나중에 공사 끝나고 환지가 조성됐을 때 환지를 평가해서 그 차익이 청산금이기 때문에 청산금 명세는 환지 처분 시에 결정하잖아요. 청산금 결정, 그 명세. 그래서 이거는 환지기 내용이 아닌 예로서 예정지 명세도 별도로 없습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다는 것은 환지 계획대로 그대로 예정지를 지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정지 명세는 없어요. 내용 아닌 거. 그리고 청산금 명세는 없지만 방가로 3번의 필지별과 관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있어요. 환지를 안 받겠다, 환지를 부지정하게 되면 그 종전의 토지는 그냥 바로 청산해 줄 수가 있거든요. 미리 청산해 줄 수 있는 그게 청산 대상 토지입니다. 청산금 명세와 달라요. 그 다음에 환지에서는 환지 아니면 보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지로 정하지 않는 게 다 보류지라 그래서 보류지와 보류지 중에서 이제 비용에 충당하는 채비지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고 입체한지를 하게 되면 입체한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옆에 관리청구계획을 보시면 분양 설계가 환지 설계랑 비슷한 내용이고 대상자가 나오는 게 대상자별로 수립하기 때문이고 3번이 분양 대상자별 환지 같은 예정인 대전업체의 추산한 걸 얘기하고 5번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얘기죠. 다 분양 대상별로 한다는 게 특징인데 뭐 4번처럼 대상자 아닌 자의 지구는 보류지 이런 것도 있고 6, 7번 다 있어요. 그런데 일단 관리청구 내용에서는 1번의 기준시기랑 5번의 기준시기를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 낸다면 이런 거 낼 가능성이 제일 큰 거예요. 자, 우리 환지 설계 기준시기는 분양 신청이한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관리청구 내용이거든요. 관리청구는 언제 수립하느냐? 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신청일이 끝나야지만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청구를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 중에서 설계라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어. 최신 시점을 반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수립할 때 최신 시점이 신청이 끝나야 된다 그랬죠? 분양신청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돼요. 신청 끝난 날, 만료된 날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을 가격 평가하시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때를 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행자에게 이때 끝난 때로부터 한다면 신청기나 시행자가 정하는 건데요. 시행자에게 유리하게 되잖아. 그래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을 평가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보시면 돼요. 요것 중에서 요 내용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 중에서 객관적인 때 요거는 시장허수가 인가를 내줘야만 되니까 시장허수는 이 당사자랑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을 평가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분양 설계에 대한 기준 시기는 신청기한이 끝난 날 둘을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때를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건축물은 보통 이때 이후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있어요. 평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전에 철거한 것 중에서 이때쯤 오다가 철거를 했다 그러면은 있어야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전이라면은 요거 전에 철거가 됐다라면 없어지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운수에게 철거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5번의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투자 업체의 명세 및 종전의 부동산에 무엇이 있고 평가를 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괄호 속에 그 전에 철거된 것이 있다. 그 전에 철거된 건축물이라면 시장에서 등이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 1번과 5번의 기준 시기를 잘 보시면 기타 이제 다른 것들은 대충 보시면 됩니다. 자, 작성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작성 기준. 자, 환지계획 작성 기준에서는 방가로 1번 보시면 원칙.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데 가격 달러 순서는 다 고려하라. 위치, 제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사, 환경 7가지를 다 고려하는 게 환지계 기준이에요. 다 고려해야 됩니다. 2번
환지 부지정 얘기죠. 소유자의 신청 동의한 환지 부지정. 원래 환지 받을 사람 가만히 있으면 환지를 받아요. 신청 없어도. 근데 환지 받을 사람이 환지를 안 받고자 다른 거 할 때가 받을 사람의 신청이 필요한데 환지를 정하지 말아라. 환지 부지정. 아니면 입체 환지할 때 마찬가지죠. 그런데 소유자 신청에 한 환지 부지정인데 만약에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임차권자 이익을 지켜주니까. 그런데 이것과 입체환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5번의 입체환지를 먼저 보시면 자, 우리 입체환지는 줄토지가 부족해서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 지분을 주는 것이 입체환지예요. 땅 대신에 건물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게 입체환지인데 요것은 소유자의 신청만 요하지 임차권자들의 동의는 일부로 안 받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게 하면 땅에 대해서 건물 주는 곳이라 직업이 바뀌게 되면 반대가 뻔해서 일부로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2번, 5번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얘기는 적정 규모가 되도록 우리 증환지, 감환지 얘기잖아. 종전토지가 너무 작다, 과소토지라면은 적정 규모가 되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고 증환지 할 수도 있고 작으니까 환지 대행에 서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게 직권한 환지 부정 과소토지일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과대토지라면은 너무 넓으니까 면적을 줄여서 감환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의 공공시설 용지는요. 공공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혜택을 좀 줘야 된다. 항상 공공에 대해서는 혜택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번에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환지 기준을 공공시설 용지에는 적용을 안 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준에 상관없이 정할 수 있으니까 혜택 아닙니까? 뭐 니은번은 있는데 안 해주셔도 되고 7번에 채비지 보류지 뜻이 나오죠.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등이 정하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를 하고 환지로 정하지 않는 걸 나머지를 다 보류지라고 하기 때문에 환지에서는 환지 아닌 보류지 두 땅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보류 중의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에 따라 충당하는 게 채비지라 나중에 보시면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누가 가지를 정합니다만 채비지만큼은 항상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채비지가 되는 거죠.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라. 그리고 환지기 인가권자는 당연히 요거 하나만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치의사, 시장에서 요거 하나만 환지기 인가권자고 나머지는 다 개발권에 나오는 건 지정권자다. 이렇게 행정정을 제가 정리했던 거. 자, 이제 관리처분에서 기준을 봅시다. 관리처분에서는 뭐 정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비슷한 것들은 있어요.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밑줄 근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1번에 종전의 투자 노출의 면적, 이용사, 환경, 급하 개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까는 7가지다. 여기는 3가지만. 그런데 이런 차이점을 잘 물어보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대충 보세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여기서는요. 아니 면적 크기에 따라 가격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이용 상황이 현재 어떠냐. 예?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는 당연히 이쪽 저쪽에서 고려사항이 됩니다만 다른 것은 안 돼요. 위치, 지목, 토지 수리는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비법 특징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니까 그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 별로 없어요. 이미 개발된 곳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목은 다 되잖아요. 전답 이런 거 없잖아. 개발 정비법에서는. 토질? 농지래야 토질의 비옥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된데 무슨 비옥도가 차이가 있습니까? 수리 개발된 곳이라 상수도 다 들어와요. 물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면적, 이용사, 환경만 고려하겠다. 차이점. 2번은 환지라는 말을 못 써서 그렇지 증환지, 감환지 같은 얘기죠.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등은 필요한 경우는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라. 그 아래도 너무 좁은 토지 건축은 아까 늘려줄 수도 있지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게 들어가는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밑줄 그는 거. 정비구역 지정 후에 이걸 전이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수를 취득한 자도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부터 투기랑 관련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전에 분할된 투지를 취득한 자는 물건 신청하면 물건 줘야 됩니다. 근데 정비구역 지정 후라면
투기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해도 안 주고 현금 청산이 가능하다. 후를 전제로 한다는 거 차이점. 4번의 재해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위해방지상 필요하다. 위해방지상 필요한데 뭐를 못하겠습니까? 너무 좁은 지를 넓혀줄 수도 있고 토지에 가름에 보상할 수도 있고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입체한지처럼 줄 수도 있고 위해방지로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5번이 여기만 있는 기준이죠. 건물 중에서 주택줄 때 쓰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주택의 원칙과 이중의 예외인 나번을 입체한 데서 끌어다 쓰는 것이죠. 자, 원칙은 하나 주는 겁니다. 한 세대나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주택 여러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주택은 하나면 충분하다. 한 주택 주는 게 원칙이고 반대로 2명 이상의 1주택이나 1주를 공유했다라면 이때는 한 주택만 예외도 없어요.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한 주택만 줍니다. 예외도 없어요. 한 주택 주면 그대로 지분대로 그대로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여러 주택이 있을 때 한 주택에 대한 예외가 그 아래 존재하는데 다만 다음에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다 예외가 있는데 가번은 뭐 안 보셔도 되는 걸로 보이고 나번에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 현재 가진 수만큼 다 줄 수 있는 것 중에 1, 2, 3번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2번, 2번은 근로작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라면 이걸 다 줄 수 있어야 예를 들어서 기숙사 용도를 다 줄 수 있어야 기숙사를 쓰는 사람이 그대로 집어넣는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좋은 얘기예요. 또 그 아래 3번에 국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자라면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쓸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번과 다번의 얘기를 둘을 구별해서 이게 재건축에 대한 예외예요. 모든 정비사업은 재건축에 대한 예외인데 자, 나번에 1번 보시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것 중에 과밀억제, 수도권의 인구 제일 많은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을 전제로 해요. 재건축인데 위치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다만 전제조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도 금년부터 신설된 것이지만 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랑 비슷하거든요. 이 두 군데, 한 군데, 두 가지 중에 한 군데에서 사업식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은 제외한다. 여러분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식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서 제외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으로 돌아서 한 주택 준다는 얘기가 돼요. 한 주택. 그래서 그걸 빼고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지금 과밀억제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답은 보세요. 답은.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는 재건축이라면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만 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조정자 똑같은 예외. 자, 그럼 요건 내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내기가 쉬운 건데 잘 정리하세요. 자, 여러분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지금 잘하고 누가 불렀어요? 책에서 불렀나요? 제가 불렀나? 저를 보시라고. 저를 보시라고. 왜 책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책에서 부른 것도 아닌데. 재건축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요거 나오기가 좋다니까요. 일단 과밀억제 권역이냐 아니냐 둘로 나눈 게 기본인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어디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나왔다. 그럼 투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면 그냥 한 주택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과밀억제가 아닌 곳이 좀 더 풀어져야 되겠죠. 과밀억제에 위치하면 3주택까지, 과밀억제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전제 조건 잘 보시고 이제 보세요. 이제 책 보세요. 자, 라번 보시면 라번은 보통 정비사업에 대한 예외예요. 재건축이 아니고 아까 세 가지 정비사업 다. 라번은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가격 범위가 됐든 종전의 돈이 됐든 아니면 면적 범위가 됐든 둘 중에 하나로서 2주택 줄 수 있다는 거. 2주택. 그런데 2주택 중에 한 주택은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국민주택 규모인 80 이하도 아니에요. 소형주택이 60 이하잖아. 60 이하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2주택을 주면은 한 주택에서는 큰 주택에서 받은 사람이 살고 나머지 60 이하짜리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서민용이나 임대용으로 쓰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60 이하짜리예요. 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60 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 요것만 소유권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동안 전매를 못한다는 겁니다. 최소 3년은 가지고 있으면서 서민용 임대용으로 쓰라 그런 취지로 보시면 돼. 다른 한 주택은 전매제한 안 걸려. 바로 팔아도 상관없어요. 60 이하짜리 한 주택만 3년.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정비법이니까 보통의 시장수 등의 인가를 받겠죠. 자, 이제 환지처분과 권리이전 비교. 환지처분과 권리이전 공사 끝나고. 자, 먼저 환지처분할 때 보시면은 개발법에서는 한번 그 순서, 이 순서도 아주 가끔씩 내잖아, 순서를. 근데 그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시행자의 공사 완료 공고가 공람. 여러분, 시행자가 공사를 끝내면은 준공 검사를 지정권자에게 신청하겠죠, 그죠? 근데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완료를 다 객관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행자의 공사 완료 공고예요. 나중에 지정권자가 하는 공사 완료 공고 말고 시행자가 공사를 끝냈으면 내가 끝냈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공람시켜요. 그럼 공람 기간 동안에 의견서 제출할 사람은 의견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견 받고 나서 타당하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조치를 취해야, 그래야 객관적으로 완성이 돼요. 조치를 취해야 객관적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정권자가 이제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고 여기 통과했으면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만약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자기 준공검사 안 받으니까 공사완료 공고만 있겠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60일 내 환지처분하라. 환지처분 시기입니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이것도 60일이에요. 준공검사 받은 때로부터 60일인데 괄호 속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 준공검사 없으니까 공사완료 공고 있는 때로부터 60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환지처분을 한다는 얘기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게 환지처분이에요. 받을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통지입니다. 환지처분이에요. 그럼 환지처분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게 환지처분 공고. 이 공고가 되면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요 절차, 정비법도 비슷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정비법에서 권리이전을 한다 그러면 정비법이니까 시장은수의 준공인가와 공사완료 고시. 시장은수가 준공인가를 하고 통과했으면 공사완료 고시를 합니다. 만약에 역시 시장은수가 직접 시행자가 됐다면 공사완료 고시만 하겠죠.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러면 바로 지체 없이 확정 측량 들어가요. 공사가 끝나야지만 확정된 측량이 가능하지. 그전에는 확정 측량은 아니죠. 그래서 확정 측량을 하는 이유는 이 측량된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고자. 그럼 분할을 했죠? 주려고 분할한 거예요. 그럼 분할을 했으니까 이제 관리처분 예상을 아까처럼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는 순간에 통지하여 소유권 이전한, 이 소유권 이전 처분이 바로 받을 자에게 통지하는 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에요. 환지 처분과 똑같은 얘기가 소유권 이전 처분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고시하라, 이전 고시. 그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똑같고 마지막에 시장은수에게 보고합니다. 마지막에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고, 자, 이제 권리 이전 파트를 보시면 권리 이전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왔다면 이건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참 간단한데, 그러면 그림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도 그림으로 뭐 다 비슷하게 하셨겠지만 환지처분, 공사 끝나고 환지처분한다 그러면 환지계획이 정원에 따라 환지처분하잖아요. 그러면 환지계획상 이게 종전의 땅이라고 칩시다. 환지계획상 종전의 땅에 대해서 환지계획상 이 땅을 환지로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주로 본다. 그 얘기는 둘을 동일시한다. 따로 정의 없으면 여기 존재하던 권리가 그대로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전하느냐?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아니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질의잖아. 그래서 환지처분이 되면 그 공고가 있고 다음 날이 되면은 대부분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등기랑 상관없이. 마지막에 이제 따로 처분하기서 등기를 필요로 하잖아. 이때로 정해놨어요. 이건 취지는 환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이라면 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을 받아야 돼. 그래갖고 이렇게 그림만 그려놨지만 공고 다음 날에 보면 관련된 사람 다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입법 태도가 넘어가지 않고 종전토지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전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존속하는 거 두 가지.
넘어가지 않고 존속하다가 소멸하는 거 두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고, 요거 따로따로 기억하시는 것도 이해하시면 그대로 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요거 따로따로 해서 나머지는 다 이전합니다.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자, 물어볼게요. 입체 환지에 대해 지금 환지만 그려놨지만, 입체 환지에 대해서는 아까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에 대해서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제가 원리상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관련된 사람은 다, 만약에 입체한지로 건물 받았는데 여기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은 입체한지로 받을 건축물로 넘어가겠죠? 언제? 다 공고 다음날. 서로 모습을 바꿔서 물어보다 다 공고 다음날에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주의하실 것은 보류지라면 환지로 정해지지 않는 것이니까 보류지를 누가 받을지를 환지에서 정한다 그랬죠? 시행자가 무조건 받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환직에서 정한 자가 보류지는 언제 취득합니까? 다 공고 다음 날이지. 다 관련된 사람이잖아, 관련된 사람.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한다 그랬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언제 취득해요? 공고 다음 날.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공고 다음 날이야 다. 뭘 망설여. 원리 똑같은데. 네? 그런데 관련된 사람은 다 있다라고, 시행자도 관련된 사람이잖아.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등기를 마쳐야 취득한다. 이전 등기 시 요것은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할 때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 매입한 자 매입. 매매로 인한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게 매입이죠? 법률 행위네? 행위라면 민법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취득하죠? 이 사람은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언제 이 채비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언제 매입해요? 여기 환지 예정지에서. 이건 비교 아니라서 안 해놨지만. 자, 우리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채비지가 함께 지정되면은 보통의 환지 예정지와 달리 채비지를 시행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 외에 처분할 수도 있다. 기억나시죠? 비용 충당하라고. 소유권 없이도 처분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아무나 사는 거라고, 아무나.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산 사람을 얘기한다고. 산 사람 매입이니까 등기를 마쳐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리 돈을 냈지만, 예정지 지정해서 살 때 돈은 미리 냈지만 그걸로 시행자가 경비에 썼겠죠? 소유권 취득은 한참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한다 그러면은 요때가 된다고. 요때 시행자랑 관련된 사람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때 시행자가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샀던 사람에게 시행자가 이자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자는 등기 시에 취득한다고. 요것만 관련된 사람이 아니잖아. 이 원리는 정비법도 똑같죠. 정비법에서는 이런 얘기 없으니까 다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시 다음날 다 취득하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존속하는 게 뭐냐? 존속하는 처분. 자, 우리 종전의 행위진, 행정서, 체분이든 접한상 처분이든 여러 가지 처분 중에서 왜 남아있느냐? 전속하니까. 연예인 전속계약서처럼. 전속한다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비전속 처분이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내용을 물어본 적도 없어. 그냥 전속하는 것은 넘어가지 않는다.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속하니까. 또 성격상 지역권. 여러분, 민법도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만 알려서 존재하죠? 종전의 토지를 요역지로 해서 여기에 요역지 때문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지역권은 항상 이자가 대신받을 이 땅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항상 요역지만 해서 존재하니까 성격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 소멸하는 것은 환지 부지정된 땅에 존재하는 권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예요. 자, 환지를 정해야 환지로 넘어가잖아. 환지를 정해야. 살살 지금 졸음이 오려고 하죠, 이제? 네? 참으려는 의지는 보여요. 그런데, 이거 참, 눈이 얼마나 무거운데, 이게. 눈이 얼마나 무거운데. 자. 딱 제가 볼 때 딱 두 분이 위험했어. 딱 두 분밖에 안 돼. 더 이상 딱 두 분만. 다른 분들은 초롱초롱 해야지. 자. 환지를 정해야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남아있을 성질도 아니죠? 소멸해야 되지. 그래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했다. 존재하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 지역권은 원래 남아있지만 도지바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이익이 없어졌다 이 말이 붙으니까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라면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 이제 소멸해야죠. 이게 소멸하는 거 두 가지.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멸하는 시기는 이 원리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다음날 넘어간다는 얘기는 종전의 토지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24시까지 딱 존재하다가 007로 딱 다음날 바뀌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럼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존재하다가 소멸하잖아.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죠. 다음날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여기서 따온 얘기라고 이게 바로 그거 그대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응? 자, 우리 반가르이번에 환지로 권리 이전하는 거 있고 반가르이번에 종제 존속하는 거, 즉 환지로 이전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있고 이전은 즉 소멸하는 거 두 가지가 딱 있죠. 소멸 시기까지 그대로 제가 설명드렸고 이전하는 것도 유일한 예외까지 조금 특히 C번 좀 주의하시고 채비지를 누가 취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리고 보류전 환지에서 이게 서로 바뀌어도 틀려요. 다 공고 다음 날인데 유일하게 다만 환지 예정지 지역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당해 채비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되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 유일한 예외. 나머지는 다 넘어가는 거 공고 다음 날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권리 이전을 보시면 지금 이제 권리 이전이잖아요. 여기 권리 이전은 제가 써놓기를 이게 환지 처분과 아주 비슷한 건데 이렇게 적어놨네. 이렇게 이게 좀 다른 특징이에요. 원리는 똑같아. 역시 법률행위 아니니까 똑같습니다. 자, 우리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건데 이건 여기다 그럴까? 아, 이거는 아주 그냥. 예? 자, 관리 처분에 따라 줄 때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꼭 환지는 아니잖아. 이거는 관리 처분에서 줄 땅을 새로운 토지나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입법 태도가요. 소유권 넘어가는 절차,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서 무엇이 동시에 넘어가느냐? 넘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안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기서는 안 넘어가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넘어간다는 주의였잖아요. 여기 넘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정해놨으니까 나머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는 똑같죠?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언제예요? 소유권 이전 시 다음날. 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야. 네?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법이 달라서. 환지 처분이 소유권 이전 처분과 똑같은 얘기예요. 공고, 고시 똑같은, 다음날 똑같은 원리예요. 자. 아이고, 이제 또 한 분이 또 전사하시려고 하네. 아주 뭐. 네. 자, 여기 한번 좀 보세요. 아이고, 오늘 졸업이 참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좋은 거 드셨어요? 좋은 거? 소화시키느라고 힘들었어요. 좀 더우세요, 여러분? 지금? 안 더워요? 좀 더워야지 제가 썰렁한 얘기 여기서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좀 더워야. 항상 특강할 때 보면 정심 이후에 이번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평상시 웃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잠깐 보면 썰렁한 얘기.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할 거예요. 절벽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중간에 나무에서 나무에 걸려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부를 때.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려서 살아났어요. 덜 떨어진 사람. 덜 떨어진 사람이지. 덜 떨어진 사람. 자, 재밌어요? 아무 반응 없으면 그냥 얼른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해도 되겠네. 더 해도 되겠네. 길을 가다 보니까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두 장이 떨어져 있어요. 어느 거를 주실 거예요? 둘 다 주셨지. 둘 다 줬지. 선택이 아니지. 둘 다. 여러분, 인삼은 그 제일 약효 좋을 때가 6년근이거든요. 더 지나면 막 썩어. 그래서 6년이 됐을 때 캐는 게 제일 효과적이랍니다.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네? 산삼 오래될수록 지체 없이 보자마자 몇 년 따지지도 않아. 안 그럼 누가 캐가?
보는 제 보는 즉시라고 원래는 정답이지만 우리 공법상 용어는 지체 없이 아닙니까?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뭐 그런 얘기들. 산부인과 의사하고 엿장수가 산부인과 의사하고 아니지. 잘못했어. 응? 그 보통 의사와 엿장수가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니, 엿장수하고 의사하고 엿장수가 공동으로 좋아하는 사람. 병든 사람. 병든 사람. 병. 엿장수. 유부녀만 골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부녀만 골라서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유부녀만 좋아해. 이상한 사람이. 그게 산부인과 의사. 그게 산부인과 의사. 아이고. 하나만 더 하고 진도할까? 하나만 더 하고. 여기 선생님 때문에 내가. 마지막을 장식할 게 뭐가 있나. 갑자기.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공표를 해놨으니까. 이혼의 제일 결정적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이혼 많이 하잖아요, 요새. 이혼의 제일, 성격차? 그럼 법적으로 이제 성격차가 그 성이 아니죠. 성격차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런데. 이혼의 제일 결정적인 원인. 결혼입니다, 결혼. 그죠? 결혼 안 했으면 이혼이 없잖아. 자, 이제 보세요. 자,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 그런데 여기는 넘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이 소유권이 이때 넘어갔을 때 동시에 무엇이 넘어가느냐. 정해놓기를 여기에 존재하는 각종 등기된 권리가 넘어가. 등기된 권리가 넘어갑니다. 임차권이든 뭐든 여러 가지 등기된 권리가 넘어가요. 그런데 등기된 권리만 넘어간다는 틀리고 등기된 권리가 아닌 것 중에서는 주인법상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 주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 두 가지만 넘어간다고 정해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안 넘어가거든요. 안 넘어가는 얘기가 대표적인 얘기가 채권적 임차권이에요. 아니, 임차권은 원래 채권인데 왜 채권적이라고 써놨느냐. 여기랑 구별하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잖아. 등기되면 등기된 권리에서 동시에 넘어갑니다. 등기가 안 돼도 대항력을 갖추면 물권화되면 대항력을 갖추면 넘어가요. 나머지는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임차권은 저쪽에서 넘어갔잖아. 환지에서는. 임차권이 환지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환지처분에서도 권리조정을 해서 임대료, 정감, 청구니 막 그런 거 인정하잖아. 그죠? 여기서는 보통 임차권은 안 넘어가.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등기되는 권리지만 성격상 안 넘어가요. 지역권은. 유역주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니까. 항상 그 똑같잖아. 그거는. 그리고 유치권, 질권은 물권이지만 유치권, 질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잖아. 넘어가는 예, 안 넘어가는 예.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 다음날 넘어가는데 기타 권리 중에서는 A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등기된 권리와 주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요 두 가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전업자 설정서로 본다. 이전하지 않는 거 보통의 채권적 임차권, 지역권, 유치권, 지권 이전하는 거 아니다. 비번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비슷하게 보는 것이라. 자, 이제 청산 봅시다. 청산금도 가끔 나오는 건데 먼저 환지처분에서 청산을 먼저 보시면요. 성질은 청산금을 징수해 오는 것은 시행자가 징수해 오는 것은 상대방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오는 성격이고 청산금을 교부 주는 것은 손실보장해 주는 성격인데 이런 성질은 요새는 잘 안 묻죠. 이번에 청산금 결정과 확정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합니다. 환지 처분 시에 그 과부적분을 청산금 얼마 결정을 하거든요. 물론 환지 부지정은 항상 미리 청산할 수 있잖아요. 이 원칙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결정을 하지만 확정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소유권 넘어가는 때랑 일치해요. 아무리 얼마 결정이 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과부족을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것이라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는 확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랑 확정 시기는 일치하고 확정이 돼야 비로소 징수규보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과 확정 시기 구별하시고 방거로 3번의 징수규보 방법이요. 원칙적으로 일괄징수, 일괄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자를 붙이면 분할징수나 분할규보 할 수 있다. 개발과 정부에서 이렇게 분할징수 안 된다 해서 자꾸 틀리게 내잖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번에 강제징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청이 시행자는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니까 직접 안 내는 사람에서는 강제징수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본인은 강제징수 못하기 때문에 시장 등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시장 등이 징수를 해주면 징수한구의 4%를 시군구에 지급하라. 개발법, 정비법에서 똑같습니다. 여기 청산금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조합비를 안 낸다. 조합원이 안 낸다. 마찬가지 어디서 쓰더라도 민간인이 시장구청자에게 징수를 위탁하게 되면 그 금액의 4% 주는 건 똑같습니다. 비록 여기서 소개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이거 4%. 왜 4%냐? 저는 그냥 평상시 강의할 땐 그렇게 합니다. 사실 국가 등이 주택법에서 잘 내지도 않지만 국가 등이 지자체에 훨씬 힘든 일을 시키면 2%가 최대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행정청에 시키는 것은 간단해. 그냥 딱지만 붙이고 바로 공매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4%나 받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민간인은 죽어라 한다. 죽을 사자 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살짝 보세요. 4%. 자, 우리 소멸시효는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근데 5년 소멸시효인데 언제부터 5년에 혹시 묻게 되면 소유권에 넘어가서 확정됐을 때 징수규보가 가능하다 그랬죠?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잖아.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이. 자, 정비법에서 본다.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정비법에서도 성질은 동일하고 징수규보도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일괄징수 교부하라.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결에서 따로 정했다 남겨서에 따로 정하면 관리처분기 인가 후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 분할징수나 분할지급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 전이라도 분할징수, 분할지급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세세하게 묻는 것보다는 분할징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틀리게 내거든요. 할 수 있어요. 같은 구조잖아. 강제징수 똑같아요. 4% 주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시장은수에 줘봐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 시장은수에 주면 뭐 시장은수가 뭐 착복 하나 다 시군구에 제호로 내는 거지. 4% 내는 거 똑같습니다. 소멸시효 똑같아요. 그 대신 여기라면 언제부터 계산을 하겠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되겠지. 최근에 이 다음 날 빼서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숫자는 바로 해놓고. 근데 소유권 이전이 다음 날부터 5년이 계산하게 되겠지. 이렇게 똑같은데 4번의 물상대위는 여기만 있는 얘기예요. 여기만. 물상대위는 정비법만 있는 얘기인데 별 얘기는 아니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축을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가치 변형물이니까 이 청산금에 대해서 그 대신 현금이니까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특정시켜 놓은 다음에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에 대해서. 이게 물상대위 얘기 아닙니까? 청산금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자, 이제 사후 절차서 등기 봅시다. 사후 절차서 등기. 자, 개발법에서 1번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 이를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등기를 척탁하나 신청해야 돼. 일반 공시에 대한 예외. 시행자 혼자 단독으로 신청하고 한꺼번에 일괄 신청을 전제로 하고 등기해야 된다. 신청 강제주의가 적용되는데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이런 틀은 똑같은데 여기라면 환지처분 공고 14일인데 똑같이 정비법에서 물었다. 옆에 한번 1번 볼까요? 시행자 혼자 하는 거 똑같고요. 여기는 환지처분 공고 대신에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말을 쓰니까 그것도 똑같은데 지체 없이잖아.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도 정비법이 좀 더 세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14일, 여기는 14일도 안 기다려. 소유권 이전 고시 지체 없이 알아. 그리고 다시 옆에 2번 보시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이제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실제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할 수 없다요.
다른 게 할 수 없는 게 원칙. 다른 등기 하게 되면 등기받을 사람의 등기가 위험해서 안 되는데, 다만 여긴 예외가 하나 존재하거든요. 등기 신청일이 확정 일부 있는 서류에 의해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그 전에 원인이 생긴 것임을 제대로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간에 다른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호시 있은 때로부터 등기가 있어요. 중간에 다른 게 아예 못하는 건 똑같은데 예외 없다는 게 차이죠. 어떤 경우도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해요. 그래서 정비법에 같은 얘기가 좀 더 세게 돼 있다. 그런 거. 자, 이제 17번 들어갑니다. 17번 들어가면, 자, 주택법상 사업자의 등록 대상과 사업 승인 대상도 요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 거기서 등록사업자 등록하라는 것은 주택법에서는 큰 사업을 할 사람은 사업주체라고 하잖아요. 민간인을 못 믿어서 민간인이 사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지만 사업체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등록사업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이 등록사업자예요. 그러면 그 옆에 사업승인은 어느 사업주체든지 간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사업계획 작성서 승인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권을 따는 절차가 사업승인이죠. 사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래서 일단 등록사업자 등록을 보시면 국장에게 등록하는 건데, 국장에게 등록해서 까다로운 건데,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용사업 중에서 주택건설사업이다 그러면 단독과 공동이 나오는데요. 여긴 연간이 붙어. 연간. 그러니까 사업체가 되고 싶은 사람은 1년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 할 사람 이렇게 따지거든요. 연간. 단독은 20호 이상 지을 사람이면 등록해야 돼. 공동은 20세대 이상 지을 사람이면 등록해야 됩니다. 20호, 20세대가 원칙이에요. 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자투리 땅 활용을 해서 나온 것이라 300세대 미만으로 짓게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사업주가 싫어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데서 혜택을 줘서 그거를 메꾸잖아.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중에서도 원룸형과 일종의 주인세대 한 세대는 같이 지을 수 있죠. 즉 도시형 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것이 30세대 이상부터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25세대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20세대 이상이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분들이 25세대를 지으려고 한다. 그럼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0세대 이상의 혜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30세대 안 될 때까지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등록기 좀 가질 필요도 없이. 그리고 연간 대지는 만 이상입니다. 누구에게 권한자, 등록은 국장이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등록 안 해도 사업체가 되는 것을 종종 내잖아. 지금 민간인 못 믿어서 지금 등록하라는 취지라면은 공공사업체, 국가에서도 지방공사까지 공공사업체랑 믿어주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 없어요. 공공은 등록 안 합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 주택조합 민간인이에요. 등록 고용자도 민간인이야. 고용자, 경영자. 그래서 민간인이지만 이 사람은 민간 전문가, 이미 검증을 끝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면 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빠졌어.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여부를 먼저 구별하세요. 공공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민간인 중에서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할 필요 없어요. 등록조직에 맡기니까. 그러나 단독으로 할 때는 민간인은 등록을 해야 된다. 자, 사업승인 뭘까요? 사업승인을 물어봤다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했을 때 연간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1회당 규모라는 거예요. 사업 1회당. 여기는 원칙이 30호, 30세대입니다. 30호, 30세대 이상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가 안 되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지으면 되는 거죠? 이건 주택법이 이제 특별법이니까. 그리고 30호, 30세대가 원칙인데 예외 50호, 50세대짜리가 혜택인데요. 50호, 50세대짜리 두 가지씩 있는 거 그걸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따로 기억하는 두 가지가 아닌 이상 나머지는 다 원칙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단독은 30호 이상인데요. 두 가지 예외가 다만 한옥 설치 장려, 한옥 설치 장려. 또 하나는 공공택지를 일단의 지로 공급받아 건설한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공공택지를 통째로 받아 거기서 단독택을 짓는 경우 이런 혜택을 준다면 공공택지를 지은 사람이 공공택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혜택 주려고. 이 두 가지 경우가 50세대, 50호 이상부터입니다. 그리고 공동택지 원칙은 30세대예요. 30세대. 여기서 리모델링이다 그러면 증가하는 세대수만 30대로 따지겠지. 여러분 리모델링은 건설 파트가 아니죠? 지금 사업 승인은 건설할 때 거쳐야 될 절차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은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고 리모델링 허가를 따로 받잖아. 시장에서 요청한 리모델링 허가를 따로 받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중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새로운 건설 파트가 되잖아. 그러면 그 증가하는 부분만 갖고 30대 이상이면 사업 승인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리모델링은 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자, 이건 원칙대로고. 그럼 예외 50세대짜리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A번은 다음 요건은 모두 같은 다음 요건이 뭐 전용면적 30 이상, 나번에 진입도로폭 6m 안 외워도 돼, 이런 거. 웬만한 거 여기 다 들어가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가 있죠? 원룸형,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그 중에서 원룸형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가 제일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기 없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외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는 달라요. 아까는 도시형이 모두 다 등록할 때는 그냥 30대 이상이지만 여기는 30세대가 원칙이기 때문에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만 50세대 이상부터 사업 승인 받아라. 원룸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에서부터 49세대까지 단정 연립을 짓는다면 옛날과 달리 지금은 사업 승인 받을 필요 없으니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게.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만, 그것도 반쪽짜리 방식으로 할 때만, 이곳에 짓는 주택은 시행자가 손대는 게 아니라서 스스로 짓는 것이라 주택법 적용 받는데 이 두 가지가 50세대, 나머지는 다 30세대가 되는 겁니다. 대지는 만 이상이고요. 자, 우리 권한자를 보세요. 권한자를 보시면 이것이 당연히 건축보다는 커야 되겠죠?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냐 10만 미만이냐.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미만이면 특광시장 운수가 됩니다. 자치지자체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러분, 이 구조를 어디서 보신 구조예요? 이렇게 하나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하나는 특광시장 운수, 이러면 어디서 본 구조예요? 관리계획 세울, 도시군 관리계획 세울 때 이방권자가 특광시장 운수, 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원칙만 놓고 볼 때. 근데 이 구조가 사실 관리계획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어디나 비슷한 구조가 돼, 이게. 특광시장 운수, 도시군이니까 특광시장 운수 위반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는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완벽한 자치권을 줍니다. 기본계획 구조랑 비슷해, 그래서. 그런데 관리계획에서는 대도시, 시장까지를 완벽한 자치권을 주기 때문에 결정권자도 그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럼 특별시에서도 대도시까지는 그 사람이 이반 결정을 다 하는 구조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보통의 작은 시군에서만 시장 운수가 이반만 하면 도지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지구 단위에 관련된 것만 시장 운수가 결정하죠, 그죠? 나머지는 도지사가 결정하죠? 이 구조는 원리가 비슷한 거야. 그럼 여기서 따진다면 결국 이게 밑줄 거는 부분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10만 이상일 때는 도지사에 밑줄 거놓고 제가 10만 미만에는 시장 운수에 밑줄 거놨거든요. 그러면 특별시에서부터 대도시까지는 그 사람이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그 사람이 다 하는 구조에 결국 따져보시면 차이는 보통의 시장 운수가 하느냐 도지사가 하느냐. 10만 이상 크면은 도지사, 10만 작으면 시장 운수. 여기서만 차이가 생길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보통의 원칙이지만 예외 국장이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물었죠, 이 파트에서는. 왜 국장이 나서서 이런 사업승인까지 이렇게 작은 걸 하느냐. 국장이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A번, D번이에요. A번, D번이 크게 한 가지예요. A번은 국가랑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때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국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요. 토지주택공사도 비록 진주의 혁신도시에 본부가 있지만 진주에서만 큰일 나. 전국 대상으로 사업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국장이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지문을 낼 때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잘 이해를 했으면 그거 바꾸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얘기 없이 나왔다. 다른 얘기 없이 A도 B, C, 예를 들어 A도 B, C에서 그런 걸 물어보려고 꼭 지문을 내거든요. A도 B, C에서 규모가 막 얼마 10만, 12만이다 아니면 8만이다 막 이렇게 규모를 냈을 때 A도 B, C라면 규모가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이면은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이게 아니고 만약 특별시, 광역시 이런 데서 물었다면 무조건 구청장이 나면 다 틀리지. 규모에 상관없이 특별시장이 하니까. 아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가 붙어 있다.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가 A도 BC에서 뭐 규모 뭐 10만 이상 미만 이렇게 해서 적어놨다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갔으니까 뒤에 볼 필요도 없어요. 답은 국장이 되는 거예요.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왜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장에 받는 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공중에서 뭐가 빠지느냐?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여기서 빠져요.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어디에서만 사업을 해요? 그 지방에서만 하잖아. 지방에서만. 오히려 국장에 받으라는 불편하지 오히려. 먼저 10만 이상 미만에 따라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D번을 먼저 보세요. D번을. A번을 이해하셨다면 우리 정비법에서는 항상, 주택법에서는 D번 같은 사람이 나오면, 자, 이게 누구냐면 국가에서부터 지방에서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 할 때인데, 부동산 투자에서는 원래 민간인이에요. 근데 공공이 50%를 초과해서 출자했다면 공공처럼 봐줘야 되죠? 그것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한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공공처럼 봐주셔야 되는데 공공 중에서도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면 돼요. 이게 정확하게는 여기 이 회사가 자산 그 관리회사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하나거든요. 그런 얘기 빠져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한다면 앞으로 주택부서 나올 때마다 공공으로 봐주시면 돼. 그것도 토지주택공사처럼. 어느 지방에서 해서는 안 돼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돼. 그래서 A번과 D번이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B, C번은 B번은 대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물론 여기도 사실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가 있지만 그냥 요거 보시면 대충 그거 바꿔내기 힘드니까 제일 큰 사업이잖아. 제일 큰 사업. 우리 공포에서 제일 큰 규모가 330만이에요. 이렇게 330만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업 주체에 상관없이 국장이다. 이런 느낌으로. 또 하나는 C번은 그대로 해석만 하시면 돼. 수도권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 난해수가 필요하다. 항상 긴급한 데는 예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이. 또 하나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시안에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 지역의 균형 개발을 꾀한다면 위에서 조정을 해줘야죠. 광역시안에 조정이 필요하다 해도 지자체들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이 나서야지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하셔갖고 승인권자도 정리를 해두세요. 10분 쉬세요. 그리고